팻 메가피가 WWE를 비하하는 프로모를 진행하면서 특히 메인 이벤트를 책임지고 있는 랜디 오턴 등의 선수들도 질색한다는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펑크는 이번 로우에서 파이프밤 후속작을 날렸죠. 펑크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펑크와 코디 로즈는 동료 선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피가 WWE 욕하고 있고 코디 로즈가 슛 인터뷰를 바로 갈겼잖아요. CM 펑크가 그 슛 인터뷰를 패스 받아서 로우에서 터치다운을 했었는데 여기 아리 엠마뉴엘하고 워낙이 좀 연합군으로 알려져 있고요. 트리플 H랑 코디 로즈, CM 펑크 이쪽이 또 연합인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슛인 줄 알았다면 저번 스맥다운이 좀 더 재밌게 느껴졌을 텐데. 이게 좀 충격적인데요, 여러분. 스맥다운이 시청률이 저번 8개월보다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8개월 중에 150만이 넘었어요. 150만. 쇼는 역대급 최하점을 기록했잖아. 근데 시청률은 겁나 올랐다. 40부터가 나야 라는 뉴스인데요. WWE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트리플 H가 코디 로즈의 팟캐스트 What Do You Wanna Talk About 인터뷰에서 본인의 위치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리플 H는 레슬매니아 40이야말로 본인이 온전히 크리에이티브 권한을 행사한 첫 레슬매니아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빈스가 물러나고 내가 자리를 맡았을 때도 그는 끊임없이 내게 의견을 내고 매 순간 회의를 하며 옆에서 교통정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중 앞에서는 내 결정이다 라고 방어하며 설득해야 했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3년까지는 빈스의 그림자가 짙게 나와 있었으며 24년 1월 빈스가 완전히 해고된 이후에 치러진 이번 레슬매니아 40이 되어서야 비로소 트리플 H의 시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스가 물러난 척했지만 사실 끊임없이 옆에서 잔소리 해왔으며 24년 1월에서야 진짜로 빈스가 아예 100%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레슬매니아 40이 진짜 내 작품이다. 39까지는 빈스의 입김이 다 있다. 또 저번에 그 빈스하고 트리플 H의 정치 공작을 다뤘던 내 특집 뉴스에서도 39에서 코디 로즈가 지게 만드는 것엔 빈스의 입김이 있었다라고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뉴스로 진짜로 39까지는 빈스의 입김이 다 있었다. 40부터가 진짜 삼치 작품이다. 다시 한번 팩트를 확인하는 순간인 거죠. 네. 그런데 TKO가 점점 이제 40일에 핑핑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TKO 아리 엠마뉴엘의 흑막이 또 한번 트리플 H를 압박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그게 또 각본까지도 묻게 되면서 42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또 40도 뭐 빌드업이 별로라느니 40이 망했다느니 막 이런 소리 하는 댓글도 있던데 참 진짜 이 대체 얼마나 잘해야 성공인 거냐. 아니 40은 흥행도 경기도 평점도 진짜 막 다 최소가 3.5일 정도면 진짜 역대급 레벨인데 이거를 뭐 빌드업이 어쨌네 뭐 흥행이 별로네 막 난 좀 댓글이 좀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네. 아무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게 되네. 미안합니다. 네. 경기나 잘혀라는 후속 뉴스인데요. 역시나 같은 What Do You Wanna Talk About에서 했었던 트리플 H의 인터뷰입니다. 트리플 H는 현재 WWE 로스터의 일부 선수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경기 시간이나 프로모, 편집 같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감정적,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먼데이 나잇 로우가 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일들로 고집을 피우는 것을 보면 이건 정말 의미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라고 답답함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현장의 프로듀서들과 에이전트들도 특정 선수들의 집착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며 트리플 H에게 하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책임자가 공개적인 팟캐스트에서 소속 선수들을 비판한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선수 누군가는 너무 프로모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 트리플 H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아닌데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 쇼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이런 거죠. 어떤 선수들이 그런 걸까? 그러게요. 어떤 선수가 그런 걸까? 어떤 선수가 그런 걸까? 그걸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네. 다음 뉴스입니다. 랜디가 민망해야 할 듯이라는 뉴스인데요. WWE 소속 선수들이 불만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디슬램 플러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팻 메가피가 WWE를 비하하는 듯한 프로모를 진행하면서 영상이 급속도로 퍼진 이후 선수들이 질색한다는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가 돌아와서 현재 제품은 형편없다 라고 하거나 레슬매니아 티켓이 안 팔려 고전하고 있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특히 해당 쇼의 메인 이벤트를 책임지고 있는 랜디 오턴 등의 선수들도 난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걸 맞받아친 것이 각본진으로부터 시간을 받은 코디 로즈이고 후속타인 CM펑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메가피가 이 WWE 욕하고 있고 그 욕에 대한 반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받은 코디 로즈가 바로 슛 인터뷰를 바로 갈겼잖아요. 그게 슛인 줄 알았다면 저번 스맥다운이 좀 더 재밌게 느껴졌을 텐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CM펑크가 그 슛 인터뷰를 이제 패스 받아서 어제 터치다운을 했잖아. 또 로우에서 터치다운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 뉴스가 또 있습니다. 챔피언스 어셈블이라는 뉴스인데요. 펑크는 이번 로우에서 파이프밤 후속작을 날렸죠. 바디슬램 플러스 보도에 따르면 펑크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에서 펑크는 로만 레인즈, 더 락, 빈스 맥맨 등 주요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펑크와 코디 로즈는 동료 선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펑크는 자신의 발언권을 활용해서 스맥다운에서 있었던 코디 로즈의 발언에 힘을 실어 선수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라는 평가입니다. WWE 내부에서는 톱스타들의 체제에 맞서는 저항군 이미지로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라고 바디슬램 플러스에서는 이게 또 스토리 라인으로 녹아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까지 덩달아서 원문에 실어 넣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루머로 WWE 대 TKO 막 이렇게 경기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장기 서사까지도 내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일각의 추측이고요. 저는 이게 좀 리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TKO하고 WWE의 그 갈등이 실제로 리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리 엠마뉴엘하고 덜하기 좀 연합군으로 알려져 있고요. 트리플 H랑 코디 로즈, CM펑크 이쪽이 또 연합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이번에 또 What Do You Wanna Talk About 코디 로즈의 본인 전용 팟캐스트잖아. 거기에서 트리플 H가 출연한 타이밍이 이게 아군이 아닌 이상 전개될 수가 없단 말이죠. CM펑크가 인터뷰에서 밝힌 펑크의 WWE 컴백 이유라는 뉴스입니다. CM펑크가 23년 복귀를 결심한 진짜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나의 복귀 목적은 단 하나, 레슬매니아의 메인 이벤트였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만약 과거 활동 당시에 이미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를 장식했다면 굳이 돌아올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자신의 커리어에서 마지막 남은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펑크는 이번 레슬매니아 2일차에서 로만 레인즈를 상대로 생애 첫 2일차 메인 이벤트를 치릅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펑크의 거짓말이 밝혀졌죠. 네. 펑크가 나는 1일차 메인 이벤트도 메인 이벤트라고 생각한다. 1일차와 2일차의 차이는 없다. 라고 저번에 밝힌 바가 있었는데 CM 펑크가 전년도엔 그렇게 말해놓고 올해에서는 굳이 메인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라는 것을 작년도에는 말 안 하고 올해 말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지금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2일차 메인 이벤트가 진짜 메인 이벤트 맞잖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 녀석아. 아무튼 펑크는 2일차 메인 이벤트를 이번에 하게 되면서 이기던 지던 진짜 성불을 하지 않을까. 삼치가 그냥 펑크 성불시켜주려는 느낌이네. 뭔가 부채의식이 있나 라기보다는 펑크는 메인 이벤트를 했어야 했어. 사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렇고 원래 재작년에도 제이우소 우승할 때도 원래는 펑크였잖아. 이 상품 판매량도 그렇고 이 마이클 헤이즈가 제이우소 어때? 급등준대. 그것만 하기 전만 해도 로얄 럼블 때도 그렇고 레슬매니아 때도 그렇고 트리플 H는 계속 CM펑크를 밀었어. 트리플 H는 진짜 과거의 감정을 제쳐두고 메인 이벤트를 할 인물을 CM펑크로 계속 낙점해 두고 있었는데 각본진과의 회의에서 계속 그래 그럼 이렇게 하지 뭐 계속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언제나 트리플 H는 이성적인 판단 하에는 CM펑크가 트리플 H의 픽이었어. 근데 트리플 H의 단점으로 손꼽히고 있는 게 너무 주변 사람 말에 휘둘려. 자신만의 그게 없어. 딱 이렇게 해서 아니야 펑크 딱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빈스 때처럼 트리플 H는 주변 사람들의 여론에 좀 휘둘려. 그러다 보니까 펑크가 이제서야 메인 이벤트 하게 됐다. 사실 계속해서 펑크는 트리플 H의 픽이었다. 그러니까 얼리얼에서 삼치가 뭐만 하면 펑크 챙겨주던데 부채의식이라기보다는 펑크가 제일 잘하고 있다니까. 상품이 제일 잘 팔리잖아 실제로. 부채의식도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예전에 둘간의 악감정 다 털었으니까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네.
로만 레인즈는 메인 이벤트를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다. 37부터 37, 38, 39, 40, 40은 두 번 했고 41, 42까지 40에 1일차, 2일차 두 번 해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이제 7번이야. 7번 7연속 메인 이벤트. 솔직히 족장 기믹은 인정임. 저도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레슬매니아는 그야말로 영화다라는 짤인데요. 고질라 대 콩도 있고요. 말 그대로 지브로스 출연진들끼리 지브로스 내전을 펼치고요. 그리고 정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싸웠기 때문에 스트리트 파이터도 이 영화로서 볼 수가 있다. 이번 레슬매니아는 앱솔루트 시네마다라고 비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또 누가 유출했어 라는 뉴스인데요. WWE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로우와 스맥다운 비밀 부재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번 주 로우의 내부 부재는 악마와의 거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군터와 폴 헤이먼 사이 긴장감 넘치는 세그먼트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2026년 내내 이어질 핵심 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결국 군터 대 브록 레스너의 썸머슬램 맞대결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가 유출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쇼에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두 개의 문서가 와요. 하나는 이제 팩트라고 해서 선수 간의 선수 경기의 기록, 랜디 오튼하고 코디 로즈가 이번에 맞붙는 것은 저번에 있었던 경기에 이어서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것이고, 코디 로즈 복귀 후에 두 번째 경기고, 저번에는 결승전에서 랜디 오튼이 졌으며 이번 레슬매니아에서는 뭐 어쩌고, 코디가 이번 레슬매니아를 메인 이벤트 몇 번째 서는 것이며, 이런 거 있지. 이걸 팩트라고 해. 팩트 앤 레코드라고 해서 기록 위주의 문서가 하나 오고요. 런다운이란 문서가 하나 더 와요. 런다운이란 문서에서는 세그먼트 순서가 다 와요. 몇 번 세그먼트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고, 몇 번 세그먼트에서는 무슨 경기가 있고, 이런 전체 쇼의 순서가 간략하게 와요. 간략하게. 근데 예전에는 간략하게 안 오고 디테일하게 왔습니다. 디테일하게. 10여 년 전에는 마이크 워크를 뭐라고 하는지도 다 써져 있고, 경기를 무슨 기술로 이기는지까지도 다 써져 있어서 그냥 읽으면 돼. 읽으면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한국도 그 런다운을 서류 팩스로 받아봤었어. 지금은 뭐 이메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런다운이 있었는데 옛날에 누가 그 각본을 유출한 거야. WWE는 런다운 각본을 하루 전에 보내주거든. 왜냐면 파트너를 맺고 있는 80여 개국이 각자 시차가 다르니까 하루 전에 다 통으로 보내줬어. 그랬더니 어떤 멍청한 어디 나라의 해설자가 각본을 유출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받아보는 런다운은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다 스포일러 되어 있지가 않고 되게 막 간략하게 써 있어요. 간략하게. 누가 나와서 말합니다. 누구랑 누구가 경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만 유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다시 뉴스로 돌아와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밀 부재가 유출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악마와의 거래 이렇게 써 있었다 이거야.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Shack to the Future라고 써있잖아. Shark to the Future. 이게 아마 샤키로닐에 나오는 이벤트일 거야. Shark to the Future라고 써있는데 이게 부재라는 거야. 이게 부재. 이게 부재인데 어떤 놈이 또 런다운을 유출시켰다. 그 런다운의 부재가 악마와의 거래였다. Shark to the Future라고 써있는 것처럼 악마와의 거래라고 써있는 거죠. 근데 로고는 왜 구 로고임? 그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이미지 검색해온 거야. 이거 여러분 이해를 하게 해주려고 대본에 이 부재가 써있는 대본 이미지를 내가 검색해서 갖고 온 거야.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주려고 무슨 얘기인지.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 로우의 대본에 부재의 악마의 거래라고 써있었고, 이 악마의 거래는 군터가 너 나한테 빚졌어 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 군터하고 폴헤이먼. 그러니까 이게 이 부재가 악마의 거래였고 군터하고 폴헤이먼이었던 만큼 아마 확정적으로 이렇게 갈 거다. 군터 레스너 썸머슬램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런다운이 뭔지, 런다운의 부재가 뭔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혹 들어갔냐라는 뉴스인데요. 로 백스테이지에서 리브 모건과 록센 페레즈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선수는 SNS를 통해 부상 부위를 공개했고 레슬매니아를 앞둔 시점에서 뇌진탕 프로토콜 적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WWE는 뇌진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파이트 풀 셀렉트 보도에 따르면 리브 모건은 현재 회복 중이며 레슬매니아 출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컨디션 조절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리브 모건, 스테파니 바켈 레슬매니아 간다, 취소되지 않는다 라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번에 뭐 다른 스포츠 객석에 출연한 걸 보니까
혹은 들어갔는데 그 빨간 상흔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능성 있는 입장에서는 경기를 좀 제한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추측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좀 주요 부위에 데미지가 있으니까 경기를 좀 사리면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리브 모건의 혹난 것을 제이드 맥도너가 본인의 인스타 투데이에 놀리고 있는 사진이에요. 비웃는 본인의 얼굴을 리브 모건 혹에다가 넣었죠. 진짜 혹이 너무 크긴 해. 진짜 너무 커. 네. 아, 또 리브 모건이 스테파니 바켈에게 날리는 법규겠죠? 내가 WWE 중심이다. 요즘 나는 시그네처 멘트로 특히 AW에 뻑큐가 많이 나오잖아. 뻑큐 나오면 아 자신이 이 회사의 중심임을 알리고 있어요.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요즘 이 멘트 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로건 폴이 너는 내 동생이랑 닮았어. 너 동생 있어? 보여줘. 너 동생 있어? 동생? 제이크 볼. 그래서 리브 모건이 뻑큐 하는 짤이 재밌었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리아 리플리 로우에서 부상이라는 뉴스인데요. 리아 리플리가 경기 도중에 깊은 자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되었습니다. 남편 버드 매튜스가 SNS에 리아 리플리가 병실에 누워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팬들의 우려를 샀으나 이후 리플리가 상태를 공유하면서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부상은 이오 스카이가 제이드 카겔 등에게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개입하다가 발생했습니다. 리플리는 봉합수술을 할 정도로 상처가 깊었지만 기분은 괜찮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가족 같은 이오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강한 복귀 의지를 다졌네요. 다행히 이번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나 레슬매니아 출전 불가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해서 저번에 죽도샷으로 로우에서 맞지 않았나? 이오 스카이의 가슴 부위에도 세게 내리쳐서 제이드 카길이 욕을 먹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지만서도 리아 리플리가 자상 찢겨지는 상처, 찔린 상처를 당한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꼬맨 사진을 혐짤이지만 올린 이유가 이게 벌어진 사진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일부러 쳐내고 순한 맛으로 가져온 거야. 매운맛은 막 이만큼 벌어졌어. 그래서 리아가 좀 진짜로 깊게 찔렸어. 깊게. 아예 레슬매니아를 못할 수도 있을 그 정도인가? 걱정할 정도였는데 다행히 잘 꼬매고 별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운맛 사진도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네. 돌아와서 꼽냐! 니키벨라가 소신 발언으로 40대 여성 레슬러들의 복귀를 비난하는 팬들의 이중잣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40대 남성 레슬러들이 챔피언으로 활동하거나 매주 경기를 뛰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여성한테 왜 돌아왔느냐? 라고 묻는 것은 불쾌하다 라고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 편견이 어릴 적 팬들로부터 나온다면서 니들도 언젠가 우리 나이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깨닫게 될 것 이러면서 강조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까는 소리 하네.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사실 40대 남성들이 챔피언으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건 40대 남성들이 잘해서 그런 거고 니키는 못하죠. 네. 니키는 좀 못하니까 욕먹는 건데 니키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트리쉬가 돌아올 때 트리쉬한테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이유를 일단 넣고 나서 생각해 라는 뉴스입니다. 현재 발표된 대진표 상에서 이오 스카이와 아스카의 경기 포함 여부를 두고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경기가 확정적이다 라고 전하고 있으나 공식 대진표에는 아직 명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Figure 4 온라인은 이 상황이 다른 선수들의 복귀 및 컨디션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여성 태그팀 부문의 대진 구성에 따라 이오 스카이의 경기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레슬매니아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었던 이오 스카이인 만큼 팬들은 그녀의 비중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티파니 스트래턴 등 주요 선수들의 배치 문제도 대진표 확정의 핵심 변수입니다. 그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니키벨라가 저번 샬럿 플레어의 롤업 건에서 발목을 한번 접질러서 나오냐 마냐로 말이 많잖아요. 지금 뭐 나올 수 있다, 나올 거다 라는 인터뷰 뉴스도 있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이 니키벨라가 부상이 끝까지 낫지 않으면 여기를 카부키 오리어스가 대신한다 라는 루머가 있어요. 그래서 카부키 오리어스가 들어가게 되면 아스카가 경기를 뛰게 되잖아. 아스카가 경기를 뛰면은 이오 스카이가 상대를 잃어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야. 물론 대진의 무게상을 보면은 아스카 이오 경기가 훨씬 더 재밌겠지만서도 일단 여성 태그팀 챔피언십은 복지적인 측면에서 무려 8명의 레슬매니아 출전을 확보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무게감이 실리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아스카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오가 레슬매니아를 못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만약에 나였다면은 여기에다가 차라리 줄리아랑 키아나를 넣을 것 같아. 벨라 트윈스 대신에 줄리아나를 넣어. 그러면 그러고 이오랑 아스카를 하면 되잖아. 완벽하지 않니? 나를 더블더리 취업시켜라. 그러니까 줄리아나가 낫지 않냐 차라리?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역 전년 레멘을 뛰었는데 올해를 못 뛸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트들. 티파니, 이오, 데미안 프리스트, 뉴데이, 워레이더스, 나오미, 레이 페니스, 체드 게이블, 비앙카 벨레어, 라켈, 조 핸드리, 브론 브레이커가 올해 레멘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막차가 뭐가 될 거냐? 이오 스카이하고 아스카가 될 거냐? 티파니하고 줄리아가 될 거냐? 데미안 프리스 알투르스의 태그팀 매치가 될 거냐? 아니면은 키윌슨하고 미즈의 태그팀 매치가 될 거냐? 그리고 레슬매니아의 오프닝이 공개가 됐는데요. 1일차는 아무도 관심 없는 6인 태그팀 매치가 있겠고요. 2일차는 모두가 기대하는 괴수대전 오바페미와 브록 레스너의 대진이 잡혀 있습니다. 이걸 왜 1일차 오프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내가 샬럿인데 뭐? 라는 뉴스인데요. 이 버버레이가 하고 있는 버스티드 오픈 라디오의 인터뷰에 출연했던 샬럿 플레어, 올해 레슬매니아에서 월드 챔피언십 대신 여성 태그팀 타이틀전에 나서는 샬럿 플레어가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샬럿의 재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샬럿은 알렉사와 함께라면 누구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입장신과 경기가 단 15분만 주어지더라도 팬들은 왜 내가 샬럿 플레어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당당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제 레슬매니아가 경기 배정이 원래는 월드 챔피언십에 많이 배정되고 있었잖아. 주로 이제 막 여왕님 역할로 해갖고 로얄 럼블을 치고 올라오는 슈퍼루키들을 상대로 이기거나 지는 장병 역할을 했었던 여성부의 지존 샬럿 플레어인데, 이번에 레슬매니아에서는 태그팀 디비전으로 살짝 내려왔잖아. 한 발 비켜줬다고 나도 줄곧 얘기해왔는데, 샬럿이 난 샬럿 플레어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를 배정받던 몇 분을 배정받던 쇼를 찢을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이번에 리브 모건 바켈이라던가 제이드 카길 리아라던가 이런 싱글 대진들이 베테랑들은 다 여성 태그팀 타이틀전으로 한 발 비켜준 거다,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샬럿도 이거를 인지하고 있고 당연히 자신이 태그팀 매치를 살릴 거다, 이렇게 각오를 살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들아 나 행복 레슬링 중이니 닥쳐줘잉, 뭐 저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네. 올해 레슬매니아보다 TKO랑 빈스 이야기가 더 재밌는데요. 네. 또 샬럿이 링에 같이 서고 싶은 선수들, 링에 같이 서고 싶어서 죽겠는 선수들 나열했는데요. 제이드 카길, 원래 이번 레슬매니아의 후보가 제이드 카길 샬럿이었죠. 제이드 카길, 그리고 리브 모건, 스테파니 바켈, 리아 리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리아하고는 전적이 1대1이지 않냐? 레슬매니아 기준으로.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 둘 간의 경기가 워낙에 좋았고, 이 바켈하고도 정말 남다른 케미가 보여질 것 같다. 또 성장한 리브 모건도 욕심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샬럿 플레어가 피니셔 순위를 매깁니다. 피니셔 순위. 요즘에 이 블라인드 랭크가 유행이에요. 그래서 후보가 뭔지 미리 안 알려주고 그때그때 순위를 매기게 해. 그래서 그 순위를 번복하면 안 돼. Okay. 제이드 카길의 피니셔 몇 위야? Two. Riptide. 2위. One. 립타이드 1위. Three. 오블리비언 3위. Abigail DDT. Oh, that's one. Oh, you should have told me that first. 아, 이게 바로 블라인드 랭크의 묘미죠. 순위를 바꿀 수 없어요. 네. I'm swapping, but four. 바꿀래. Figure eight, like, Oh, that's above them all. if you could do it over again, how would you do it? Figure eight, Sister 다시. Abigail, Riptide, Jaded Oblivion. 완전 사심으로 다시 바꿔서 개조하고 있는 샬럿 플레이의 블라인드 랭크가 있었고요. 블라인드 랭크 은근 재밌어. 3편 언제 나와요? 라는 뉴스인데요. 리아 리플리가 여성 전용 이벤트 에볼루션 개최 주기와 관련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WWE는 작년 레볼루션2를 개최했지만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묵묵부담인 상황입니다. 인터뷰 중에 에볼루션2가 열리기까지 8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라면서 WWE를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그녀는 에볼루션2를 통해 여성 선수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증명했다. 다음 이벤트인 에볼루션3는 훨씬 더 짧은 간격 내에 열려야 하며 매년 정기적인 행사가 되어야 한다 라면서 강조했습니다. 리아 리플리를 비롯한 많은 스타들이 에볼루션3의 개최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WWE 수뇌부가 이를 목소리에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볼루션이 1에서 2까지가 8년의 주기가 있었잖아.
근데 3는 언제 할 거냐 리아리플리가 따지고 있는 거죠. 예. 에볼루션은 1과 2 모두 평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팬들에게도 많은 만족감을 받아내면서 평단을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만족시키지 못한 쪽이 있다면 바로 WWE 쪽인데요. 이 흥행이 1, 2 모두 해당 연도에서 꼴찌였어요. 네. 의외로 볼만했던 쇼였고 경기 평가도 좋았으나 돈이 안 된다. 1, 2 모두 다 꼴찌였다. 2도 흥행이 좋았는데 꼴찌였어요. 네. 카메라에 잡힌 DS 그렇죠. 우리 여성부 유튜브의 귀재 DS 링 더 벨의 호스트가 그때 트리시 스트레터스의 경기복을 입고 잡히지 않았나? 대단한 녀석이야. 제발 나한테 미국 오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이 너라는 뉴스인데요. 이제 SNS를 뜨겁게 달군 소식입니다. 나탈리아가 최근 던전 훈련 세션 사진을 게시했고 제이 우소 옆에 있던 한 여성의 얼굴이 이모지에 가려져 있어서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팬들은 사진 속 주인공을 NXT의 제이다 파코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이 우소가 유부남이라는 점 때문에 왜 굳이 얼굴을 가렸느냐, 숨겨야 할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숨길 관계라면 애초에 왜 사진을 찍었겠느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나탈리아의 편집 방식이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거 뉴스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제이 우소가 유부남은 맞지만 이혼남이거든요. 이혼남? 돌싱남이에요. 돌싱남이고 전처고의 아들이 있죠. 제이우소는 지금 싱글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해당 여성이 놀랍게도 제이다 파커로 밝혀졌어요. 또 이어서 제이우소가 인스타그램 투데이에 She's mine 이라고 인스타 투데이에 블랙으로 배경할 수 있잖아. 거기에다가 She's mine 그녀는 내 거야 라고 적어서 이 제이우소하고 제이다 파커의 커플이 사실상 팩트로 밝혀지고 있는 최신 근황이에요. 최신 근황. 제이 우소가 제이다 파커의 로맨스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훈련 짤에는 제이다 파커의 얼굴을 가려놨잖아.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에 She's mine 이라고 그녀는 내 거야 라고 올리게 되면서 사실상 제이 우소와 제이다 파커의 로맨스가 진짜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있어요 지금. 네. 이 뉴스 좀 재밌습니다. 중년 게이머의 자랑질. 2020년 레슬매니아 36에서 언더테이커의 마지막 공식 경기였던 본야드 매치, 시네마틱 매치였죠. 팬들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았고 언더테이커 본인도 만족스럽게 은퇴할 수 있었던 명경기였습니다. 경기 후 스타일스는 언더테이커의 아내 미셸 맥쿨에게 그에게 감사 표시로 무엇을 주면 좋을까? 라고 물었고 미셸은 당신의 클럽에 사인을 해서 줘!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스타일스는 감사 인사와 함께 본인이 사인한 AJ 스타일스의 글러브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뒤 언더테이커가 보낸 소포 안에 그의 은퇴 경기에서 직접 착용했던 글러브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스타일스는 언더테이커의 마지막 경기 글러브를 소유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다 라면서 감격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뉴스는 너무 기분이 좋다. 맨날 안 좋은 뉴스만 하다가 AJ 스타일스가 이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 인터뷰어가 언더테이커의 글러브를 자랑하는 걸 보자마자 와 대박 이러면서 얼굴을 감싸는 장면이고요. 이 장갑을 자세히 보시면 Rest in Peace 라고 써있어요. 네, 이게 낭만이지 킹정이지 물물교환 훈훈. 그니까 이런 뉴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스파이럴 탭도 은퇴. 아까 이어서 그 같은 팟캐스트에서 했던 인터뷰인데요. 자신의 가장 화려한 기술 중 하나인 스파이럴 탭도 은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파이럴 탭은 스타일스의 엄청난 운동신경을 상징하는 기술이었으나 그는 신체적으로 이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스타일스는 기술을 쓰는 법을 잊은 것이 아니라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잃어버린 것이라면서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착지하는 과정에서 목의 가동 범위가 충분치 않아서 더 이상 안전하게 기술을 쓸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몸의 노화 때문이라면서 오랜 레슬링 생활로 쌓인 피로와 부상이 올해 초 은퇴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럴 탭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방향, 문설트처럼 뒤를 돈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센턴을 도는데 그 센턴을 스파이럴 문설트 형식으로 나선으로 회전하면서 센턴을 넣게 되는 스파이럴 탭 기술이 되겠고, 그게 AJ 스타일스의 궁극기예요. 궁극기인데 이 기술을 봉인했다.
봉인한 게 이번 처음 얘기한 게 아니야. 사실 예전에도 스파이럴 탭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라는 뉴스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어쨌든 AJ 스타일스가 목의 가동 범위가 따라주지 않는다 해서 스파이럴 탭도 은퇴했다. 경이로운 노화. 그니까 네. 펑크, 난 스프링보드도 은퇴했어. 펑크도 이제 스프링보드 동작을 더 이상 쓰지 않죠. 원래는 이제 스프링보드 드랍킥을 더 접었을 때 썼고, 그래서 AW 때는 스프링보드 크로스 라인을 썼었는데, 지금은 그 스프링보드도 보치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냥 엉금 이제 3단 루프에서 뛰어내려서 다이빙 크로스 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뉴스입니다. 다 늙은 거 맞잖아 크란 뉴스인데요. MJF는 인터뷰에서 WWE 향해 또 시작을 했는데요. WWE 선수들을 보면은 훌륭한 컨텐츠들이 많지만 주역들이 죄다 40대라고 꼬집으면서 반면 AW는 굶주리고 젊고 패기 넘치는 선수들이 주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K페이브 안의 캐릭터로 한 발언이지만 현재 업계에서 선수들의 고령화가 중요한 화두임은 맞아요. 네. 지금 40대 챔피언이 굉장히 이슈죠. 그래서 이제 레슬매니아가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사실 뭐 경기만 잘하고 상품성도 좋고 스타성이 있다면은 그게 막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에지, 크리스찬, 제리코, 바비 레이슬리, 더스틴 로즈 입 닥쳐 장피라 세대 교체를 못하고 있다 이것도 막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아. 근데 맞는 말도 아닌 것 같긴 하거든. 뭐 오바페미, 트릭 이런 애들 올라오고 있는 거 보면은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이제 메인 카드들이 다 너무 슈퍼 베테랑들만 있는 게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부 누리꾼들은. 예, 근데 저도 근데 그게 틀렸다라고는 말 못하는 것 같아요. 하고 있긴 한데 고령화는 떡덤이나 프로레슬링에 국한되지 않는 거라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 그게 진짜로 프로레슬링만의 특권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스포츠들은 다 육체적인 능력이 안 되면 은퇴하기 마련인데 프로레슬링이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정말 오래 하려면 액션 마이클 잭슨 그분이 TNA 70대 맞나? 75세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액션 마이클 잭슨 잘해요. 수어사이드 다이브도 합니다. 또 지금 이번 AW가 캐나다 투어를 돌고 있잖아요. 이번 캐나다 투어에서 크리스 베노아의 아들 데이빗 베노아가 캐나다에서 또 한번 캐나다의 영웅들과 뭉쳤어요. 그래서 원래 캐나다를 대표하는 크리스들이 정말 많았잖아 2000년대 때. 진짜 왜 이렇게 크리스가 왜 이렇게 많아? 왜 크리스들은 다 캐나다야? 막 이랬었는데 크리스 제리코, 크리스 찬, 뭐 베노아 그리고 이제 에지까지 이렇게 애덤 커플랜드까지. 또 실제로 여러분들 크리스 제리코가 유독 데이빗 베노아를 엄청 챙겨요. 베노아를 되게 아껴왔고 선수 때도. 해서 데이빗 베노아를 늘 현장에 초대합니다. 크리스 제리코가. 다음 뉴스입니다. 와 10년이란 뉴스인데요. 크리스 제리코가 팬들이 열광했던 리스트 기믹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You just made the list. AW 다이너마이트에서 리코시의 이름을 명단에 적어 넣으며 다가오는 다이너스티 대회에서의 대결을 예고했는데요. 이 기믹이 일회성 이벤트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복귀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있는데 지금 옵저버 뉴스레스터에서 예측하기로는 이 You Just Made the List 이거를 다시 부활시킨 게 앞으로 계속 리스트로 활동할지 아니면 이제 알바레즈가 어떻게 예측하고 있냐면은 이번 주에는 리스트, 다음 주에는 막 제리코, 뭐 세이비어. 제리코가 이번에 마지막 남은 AW 활동 기간에 본인의 상징적인 캐릭터를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 리스트 캐릭터가 부활했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영하게 될 다이너마이트에서 제리코가 서류를 하나 꺼냅니다. 서류를 하나 꺼내요. 근데 한빈이는 그게 시간차로 녹화하잖아. 먼저 아침에 다이너마이트가 어제 생방이 됐고 우리는 이제 오후에 그걸 녹화하는데 한빈이가 예습을 해와가지고 제리코 AW 계약서를 꺼냈는데 한빈이가 오 설마 제리코의 리스트인가요? 막 이렇게 막 설레발을 쳤는데 알고 보니까 AW 계약서였어. 선수 계약서. 그래서 그 여기에 사인을 하면 제리코는 AW 선수가 되는 거야. 근데 리코시가 막 나와. 리코시가 막 나와가지고 너 그거 계약하지 마. 너 늙었어. 너 그냥 선수하지 마. 막 이러니까 제리코가 너 그거 알아? You just made the list. 막 이러면서 막 사인을 해. AW 계약서에 사인해. 계약하면서 그 순간부터 제리코는 이제 AW의 선수가 된 거야. 근데 제리코가 AW 서류에 사인했는데 그 계약서에 추가 조항으로 이번 다이너스티의 상대를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어. 그래서 You just made the list 라고 얘기하면서 리코시 너는 내 상대야 라고 리코시하고 제리코의 다이너스티 경기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리코의 리스트가 부활됐다. 원래 리스트 WWE 소유 아니었던가요? AW에서 쓰면 문제가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문제는 아니에요. WWE뿐만 아니라 해당 캐릭터를 타 단체에서 쓰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상표권, 소유명 이거를 타 단체에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AJ 스타일스 같은 경우에는 WWE로 올 때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거의 얘가 최초식으로 보도가 됐던 게 AJ 스타일스라는 이름을 지킨 게 굉장히 놀랍게 평가됐었어 그때. 그 후로는 이제 타 단체의 많은 네임드들이 올 때 좀 그 AJ 스타일스의 전례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지키는 게 유행처럼 번지긴 했어요. 지금도 파워하우스 홉스가 로이스 키스로 이름을 바꾸고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다 WWE가 본인의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서야. 뭐 제리코야 딴 데서도 제리코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 기믹 같은 거는 딴 데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호건도 타단체 가서도 임모탈 헐크 호건이었잖아. 뭐 그런 것도 있고, 헐크라는 이름을 마블에 돈을 주고 있는 게 헐크였어. 헐크 본인이 마블에 한 20년간 돈을 줬기 때문에 자신의 상표권을 스스로 지킨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기믹이 뭐 릭플레어도 네이처보이가 TNA에서도 AW에서도 네이처보이로 나왔기 때문에 기믹 자체는, 기믹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쓰면 안 되겠지만 그 기믹을 연기하는 것은 선수의 자유예요. 네. 에지도 지금 뭐 R 마크 쓰고 있잖아. 그 레이티드 R 슈퍼스타가 상표권 등록이 돼 있으면 쓰면 안 되겠지만 에지가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 상표권을. 그래서 그 상표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라이백도 이름을 못 써서 아예 개명해버렸잖아. 그렇죠. 얼티밋 워리어도 워리어를 성씨로 개명했어요. 워리어의 아내도 이름이 워리어야. 그 워리어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창씨 개명했습니다. 창씨 개명. 상표를 못 쓰면 아예 본명으로 바꾸자. 그게 나을 수도 있죠 사실. 네. 이 뉴스가 저의 심금을 울렸는데 여러분, 적당히 좀 해! 라는 뉴스입니다. 현재 AEW 월드 챔피언인 MJF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토니 칸의 장시간 페이퍼뷰 구성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MJF는 토니 칸이 한 쇼에 12경기나 집어넣는 건 정말 미친 짓이라면서, 내가 메인 이벤트를 하기 위해 링에 오를 때쯤 관객들은 이미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관객 방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하다라고 조롱 섞인 비판을 가했습니다. 비록 MJF 특유의 악역 캐릭터 연기가 섞인 발언일 수 있으나 너무 긴 관람으로 인해 현장 분위기가 식는다는 건 많은 팬들이 공감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토니 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1 프리쇼, 5 메인쇼가 확정된 다이너스티, 4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 IB스포츠에서 만관부. 그래서 저번 레볼루션을 제가 했잖아요. 근데 프리쇼로 2경기가 3경기가 하고 메인 경기가 10경기였어. 또 레볼루션이 쇼가 좋았잖아. 초반에 막 에지 나오고 막 케니 오메가 오스프레이 나오고 경기도 막 개재밌고 막 이러니까 막 나랑 한빈이랑 막 우와 이러면서 막 했단 말이야. 미쳤어요 재밌어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게 한 8, 9경기 되니까 그 아령을 많이 들다 보면은 팔이 막 얼얼하고 팔이 안 올라가잖아. 그것처럼 혀가 안 올라가. 혀가 진짜로 혀가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AW가 현지 중계진들이 중간에 중계진을 한번 바꾸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진짜 혀가 얼얼해요. 한 8, 9경기 되면. 그래서 MJF도 이건 미쳤다. 자기가 메인 이벤트 나갈 때쯤에 관중들이 소리 지를 힘이 없으니까 이 관객들 방귀 소리가 들린다 이럴 정도로, 이건 농담이지만 그럴 정도로 관중들도 힘이 딸린다는 거야. 그래서 막판에 목이 잠기셨군요. 아무튼 이 다이너스티가 곧 합니다. 곧 하는데 개인적으로 MJF의 목소리가 토니 칸에게 전해져서 경기를 한 2경기만 줄였으면 좋겠어. 한 8경기만 했으면 좋겠어. 10경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재밌습니다. WWE가 시키느나 라는 뉴스입니다. TNA의 대표 카를로스 실바가 AW 선수와 경기가 잡힌 TNA 선수들 경기를 모두 취소 혹은 변경하게 지시했습니다. 얼마 전 영국 레브 프로 단체에서도 TNA 엑스디비전 챔피언 리온 슬레이터가 리코셰에게 졌고, 같은 단체 레브 프로에서 리치 스완도 리코셰에게 졌고, 또 거기에 이어서 이제 무스의 배틀로얄 경기가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 그래서 닉 레메스와 MJF와의 경기, 이제 현 AEW 챔피언이 MJF가 이길 게 뻔한 매치업이었는데요. 이 경기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선수가 경기가 잡혔는데요. 그래서 이제 MJF는 출연진한테 똥이나 퍼주면서 돈 주는 경기에서는 쫓겨나게 만들다니 멍청한 새끼네 라고 카를로스 실바를 욕했습니다. TNA, AEW 다 인디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제 TNA하고 AEW 선수가 맞붙는 경기에서 AEW가 거진 다 이겨왔었는데요. 제휴단체 TNA가
2위 AEW에게 지는 걸 WWE가 용납하기 싫어서 압박을 넣은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TNA도 AEW도 선수들이 인디를 뛰는 거를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레슬매니아 시즌이라던가 레브 프로라던가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에서 비공식 금단의 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 레슬매니아 시즌에 인디에서 가장 큰 경기 중 하나가 바로 이 TNA의 닉 네메스 그리고 AEW의 MJF 간의 경기가 되게 큰 드림 매치였어. 근데 이 경기가 얘네 둘 다 이 행사에 참여하긴 해요. 근데 상대가 바뀌었어요. 카를로스 실바가 더 이상 이제 AEW 선수랑 경기하지 않게 두겠다 이런 발표가 난 뒤로는 얘네 둘이 경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얘네 둘의 상대가 서로 바뀌었어. MJF는 오픈 챌린지를 하게 되고요. 닉 네메스는 베어 브론슨하고 경기를 하게끔 대진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리코셰도 지금 레브 프로에서 TNA의 리치 스완, TNA의 리온 슬레이터를 다 먹어왔잖아. 카를로스 실바 입장에서도 이걸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건 되게 정당해 보이는데 어찌 보면은 이게 WWE하고 협업한 후에 이런 조치가 내려진 걸로 봐서는 WWE가 AEW 선수들이 강하게 보이는 것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 라는 이 현재 루머까지도 불고 있는 거예요. 뉴스하고 루머가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MJF가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거에 대해서 정작 너네 선수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거는 나랑 경기하는 경기들인데 이런 큰 돈을 못 벌게 만들다니 너희 대표는 정말 멍청한 놈이네 라고 카를로스 실바를 향해 슛까지 넣어요. 슛까지. MJF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실바는 내 생각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 같다. 실제로 일본 프로레슬링에서도 간혹 타단체에 가서 경기할 때가 있잖아. 이제 얘를 이기게 할 거냐 지게 할 거냐. 특히 챔피언이 타단체 가서 경기하는 경기는 원래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어느 나라 어느 단체든 간에. 그래서 MJF가 무조건 이길 수 있었던 닉 네메스와의 경기가 취소되었다. 이번에 CEO가 져줘야 돌프가 무사히 한국 올 수 있다. 돌프 코리아 챔피언 되는 거야. 코리아 챔 되는 것도 좋을 듯 크크. 아무튼 이게 그리고 해당 짤인데요. 카를로스 실바가 더 이상 자신들의 선수를 AEW 선수랑 경기하게 두지 않겠다. 그래서 닉 네메스하고 MJF와의 경기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선수가 지게 놔두지 않겠다. 아무튼 다음 뉴스입니다. 알베르토 젤리오라는 뉴스인데요. 젤 감옥을 가게 생겼어요. 전 WWE 스타 알베르토 델리오가 20년을 구형할 수 있다는 중범죄로 판단되고 있다는데요.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가정폭력 혐의 또 성별에 기반한 상해 혐의가 추가될 경우에 형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델리오의 법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친구를 폭행했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이 왔을 때도 좁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경찰이 보게 되면서 얘는 지금 막 20년까지도 살 수가 있다. 저번에도 동거녀를 폭행했었는데 놀랍게도 무혐의가 떴고요. 이번에는 좀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델리오 체포됐습니다. 지금 이게 머그샷이야. 머그샷. 이게 지금 머그샷이에요. 다음 뉴스입니다. 뭐가 잘 안되니? 라는 뉴스인데요. WWE의 최대 축제 레슬매니아의 빨간불이 또 한 번 켜졌습니다. 티켓 판매 현황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인데요. 신뢰도 높은 레슬틱스 집계에 따르면 1일차는 약 39,345장, 2일차는 41,317장이 판매가 된 상태입니다. 해당 경기장이 6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니 WWE와 TKO 입장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현재 WWE는 무료 초대권 배포를 자제하지만 남은 좌석을 채우기 위해선 50% 이상의 파격적인 할인 판매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티켓 판매가 빨간불이지 매출은 이미 작년 넘겼다라는 것 같은 워낙 비싼 것 같아서 이미 레매를 실패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현지랑 의견이 좀 다릅니다. 빨간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애초에 500% 인상한 티켓이잖아요. 빈스 맥맨 시절 때보다 5배가 비싼 티켓이야. 지금의 레슬매니아는. 근데 5배나 비싼 티켓이 심지어 50%를 할인한다 해도 빈스 때보다 250%가 비싼 티켓이잖아요. 근데 그런 250% 비싼 티켓을 4만 명 이상 수용하게 된다면은 이번 레멜은 망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전년도에 같은 지역을 한 그런 잘못된 판단을 앞으로는 안 할 것 같아. 저번에는 실제로 매진이었어. 레슬매니아가 매진이 아니지만 매진이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할인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티켓이 너무 많이 팔려서 좌석을 추가로 오픈했어. 추가로 또 오픈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베가스에서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거야. 우리 그때 베가스 세트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타이탄 트론에도 좌석이 있었잖아. 발코니를 만들어서 그 발코니에도 사람들을 올려다 놓고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레슬매니아 티켓을 계속 추가 오픈했었다니까. 그럴 정도였기 때문에 2년 연속으로 한 건데 이번에는 약 19%가 뒤쳐져 있으며 지금 4만 명도 안 들어온 1일차 2일차는 4만 명을 겨우 넘기게 되면서 이번 레슬매니아 역시 실패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 비싼 티켓을 이렇게 많이 팔았으니까 뭐 이만큼의 관중이 안 들어오는 레매도 많아. 막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애초에 2만 명밖에 못 담기 때문에 2만 명짜리 레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짜리인데요. 전년도 지금쯤 레메에서는 4만 8천 장이 넘게 팔렸고요. 1일차. 전년도 레메 2일차는 5만 1천 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 레슬매니아는 1일차가 3만 9천 표가 넘게 팔렸고요. 2일차는 4만 1천 표가 넘게 팔렸습니다. 만장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장 차이. 그래서 좀 생각보다 많이 덜 팔리고 있다. 이번 레메도 실패는 아니지만 못 파는 건 아니지만 덜 팔고 있다. 이게 뭐냐면 브록 레스너 등장할 때 야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됐던 이 아저씨 알아요? 이 아저씨가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화면 뒤에 있는 이 셔츠 있죠. 이 셔츠 입고 화면에 잡혀서 되게 화제가 됐어.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별명이 브록 레스너 가이야. 근데 레스너가 자넬 그랜트 성추문 이뤘을 때는 자신은 브록 레스너 가이가 아니다. 자신은 그냥 더 가이다. 이렇게 막 잠깐 이름을 바꾼 적이 있었는데 다시 브록 레스너 가이가 됐어. 어쨌든 간에 레슬매니아 티켓이 이제 내려갈 수가 있다. CM 펑크의 파이프밤으로. 그래서 진짜 내려갔나 보는 거예요. 레슬매니아 가고 싶어서. 야, 일요일 2일차 티켓 내려갔나 보자. 가격 내려갔나 보자. 보자. Ticketmaster app being glitchy as usual. 아, 역시 티켓마스터 어플 또 느리네 이러면서 한번 보자. 오, 자리 좀 있네. 두 번째 줄도 있어. 얼마인지 볼까? Check it out. 얼마인지 보자. $16,000. 아, 16,000달러. 펑크 말을 들어. 나 레벨 가고 싶다고. 티켓 좀 내려 이놈들아. 16,000달러면 2,300만 원이야. 그래서 일단 WWE는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냐면은 WWE 티켓의 적정가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CM 펑크의 파이프밤 이후에 지금 여름에 열릴 티켓 이벤트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하면서 진짜 TKO가 만족할 수 있는 금액과 진짜 관중들이 최대한 낼 수 있는 금액이 어디인가, 관중이 대출받지 않으면서 올 수 있는 금액이 어디인지를 찾고 있다라고 해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레슬매니아 한 자리 가능이란 뉴스인데요. 레슬매니아 대진표에 새로운 경기가 추가될 조짐이 보입니다. 킴 윌슨이 최근 인터뷰에서 데나우젠에게 핸디캡 매치를 공식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킴 윌슨은 전 WWE 챔피언 미즈와 팀을 이뤄 데나우젠을 상대하고 싶다라고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 허락 없이 레슬매니아 상대를 지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나 기대했던 이오 스카이 대 아스카 경기가 무산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클리 쇼가 이제 스맥다운 포함해서 3번 남았잖아요. 그 3번 안에 정말 하루 전날, 마지막 날, 심지어 당일에도 레슬매니아 경기가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팬들은 이오 스카이하고 아스카 경기가 진정한 막차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줄리아 티파니 역시 막차 후보 중 하나인데 어쨌든 이 킴 윌슨 녀석 역시도 막차를 노리고 있다. 또 이게 인터뷰에서는 킴 윌슨의 인터뷰에서는 이 데나우젠을 상대로 미즈하고 킴 윌슨의 핸디캡 매치잖아요. 근데 원래 이 인터뷰 전에도 루머로 데나우젠의 편으로 젤리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루머도 파다했기 때문에 이 젤리롤을 포함한 태그팀 매치도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젤리롤을 포함한 킴 윌슨 그리고 뭐 데나우젠 미즈 이 태그팀 매치, 이오 스카이 아스카 매치, 뭐 줄리아와 티파니의 매치까지도 마지막 2일차가 아직 6경기라 한 자리가 남아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2일차 막차를 차지하게 되는 경기가 뭐가 될지 너무 기대가 되고 걱정도 됩니다. 저 경기는 39 미즈 스눕독 마냥 쉬는 경기 느낌일 것 같은데 그 경기가 제일 재밌지 않았냐? 막 쉐이맨맨 막 접질리면서 그거 진짜 레전드였지. 네. 또 병풍 떡밥이란 뉴스인데요. 비펩하고 카길이 저번에 스맥다운에서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하는 메인 인물 뒤에 병풍으로 걸려 있었거든, 배경으로. 그랬는데 정말로 비펩이 카길에게 힘을 합치게 되면서 리아리플리를 조업했잖아. 그래서 이 병풍 떡밥이 또 한 번 이는 게 아니냐 이런 뉴스예요.
WWE 로 백스테이지에서 이 이오 스카이 리아 리플리 세그먼트 배경으로 오스틴 시어리와 맥신 듀프리가 등장을 했는데요. 파이트 포 셀렉트에 따르면 이는 단순 우연이 아니라 쇼 운영표에 이스터 에그로 명시된 의도적인 연출이었습니다. 특히 맥신 듀프리가 스테이블 더 비전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며 설정상 남매 관계인 LA 나이트와의 역사도 있어서 레슬매니아에 깜짝 놀랄 전개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분들이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 WWE 스토리 라인에서는 남매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맥시는 나이트가 2022년에 맥시멈 메일 모델스 그룹을 이끌기 위해 사용했던 캐릭터 맥스 듀프리의 여동생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맥스 듀프리하고 맥신 듀프리 이렇게 스토리상으로 남매였잖아. 남매. 근데 맥신 듀프리가 비전에 들어가면은 오빠 이렇게 되는 거야. 오빠를 좁혀는 여동생을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아직 유효한 거임.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아 보이죠. 저도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뉴스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재밌기도 하고 틀린 말은 또 아니잖아. 이 레슬링 업계는 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진짜로 맞잖아요. 사실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이 떡밥을 살릴 수도 있고 모두가 잊고 있지만 오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언제 그래도 우리는 사실 저게 틀렸네 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일단은 참고해서 보시면 재밌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입니다. Just Enjoy Wrestling. 레슬링의 전설 빅쇼 폴 화이트가 자신의 은퇴와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한 그는 모든 선수가 완벽한 은퇴 각본을 가질 수는 없다라면서 현실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은퇴 경기를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목표는 승패나 거창한 스토리 라인보다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링에서 즐겁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이후 경기를 치르지 않고 있는 그는 현재 SNS를 통해 감량 과정을 공유하면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빅쇼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 정승호 캐스터랑 인터뷰하고 나서 8호 통쇼 WWE하고 이별하고 AW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AW로 넘어간 배경이 자신은 경기를 하고 싶은데 WWE는 자신을 선수로 활용할 계획이 아예 없어 보여서 AW로 이적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선수 활동을 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확고해. 이 사람은 레슬링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불행하게도 이 레슬링 경기 중에 아마 내 기억에 나무 판자 위에서 바깥으로 떨궈지는 굉장히 하드범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외에서. 그래서 거기서 다리가 떨어져갖고 부상을 좀 심하게 당해서 23년 이후로 경기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빅쇼가 부상인데 이 선수가 지금 AW랑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선수로서 은퇴 경기를 치르려고 해. 근데 설령 치르지 못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고 남은 계약 기간을 최대한 즐길 것이다. AW가 본인과 재계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지. 본인도 그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 빅쇼가 지금 그래도 경기를 하기 위해서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감량. 살을 빼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코 크루즈의 제리쇼로 나오지 않았었음. 거의 23년 이후였던 건데 헷갈린 건가. 저도 그 제리쇼로 나왔던 제리 크루즈가 있던 건 알고 있어요. 그 사진을 봤고 그 영상도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그게 언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저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원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문에 이렇게 써 있어서 저는 여러분 이건 오늘 뉴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팩트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막 모차르트 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라서 원문에 일단 23년 이후에 경기를 치르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써있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퇴 경기 WWE보다는 AW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AW는 지금 은퇴에 대한 그 리스펙트가 굉장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막 스팅이 29승 0패로 은퇴했나? AW에서 한 번도 안 졌죠.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은퇴하는 선수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빅쇼가 AW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경기를 치러서 본인의 마지막을 좀 멋있게 장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뉴스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얘네 잘못이니까 그리 알아라. 다소 의역. 그니까 저는 읽어주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혹시나 뉴스를 읽고
나중에 내가 뒤에 덧붙이는 내용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음 뉴스입니다. 진짜 내려갔네 라는 뉴스인데요. 전설 릭 플레어는 WWE가 유산을 파괴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두 측의 관계는 2021년 다크사이드 오브 더 링 방영 이후에 소원해졌으나 최근에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WWE가 의류 브랜드 루초 파이트와의 파트너십에서 릭 플레어를 제외해라 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릭 플레어는 나는 다큐멘터리 30 of 30에 출연한 유일한 레슬러이자 역대 탑 25 안에 드는 인물이라면서 21회 월드 챔피언이지만 회사의 잣대에 16회로 낮춰서 기록해줬고 빈스 맥맨에게 8억 원을 갚는 등 의리를 지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WWE가 내 업적을 깎아내리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일단 계약상으로 AW에 있다라는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WWE가 지금 릭 플레어를 견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21년도 다크사이드 오브 더 링이라고 이 바이스라고 하는 유명 웹진 겸 방송국이 있어요. 바이스는 좀 약간 되게 힙한 언론 매체가 되겠는데 거기서 인기 시리즈가 다크사이드 오브 더 링이야. 그래서 WWE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주로 다루는 다크사이드 오브 더 링인데, 그래서 여기에 릭 플레어가 출연해서 인터뷰에서 WWE 치부를 밝히는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이때 WWE랑 관계가 좀 안 좋아졌었는데 또 AW랑 계약을 했고 AW랑 출연을 했고, 그 출연 이유도 뭐냐면 릭 플레어가 본인의 에너지 드링크를 WWE에 홍보하고 싶어 했어. 근데 WWE가 이걸 거절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내 에너지 드링크를 홍보해줄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했는데 토니 칸 해가지고 AW에 몇 번 출연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WWE 안의 사람이 아니라 바깥 사람이 되어버렸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루초 파이트라는 사이트가, 저도 지금 입고 있는 이게 루초 파이트 옷이에요. 이 루초 파이트의 CM 펑크 옷인데, 이 루초 파이트는 WWE에 관련된 선수들이 많거든요. CM 펑크, 마초맨, 브렛 하트 이런 선수들, 레이 미스테리오, 러디 파이퍼 뭐 이렇게 있어요. 이쪽 라인업이. 그런데 이 루초 파이트가 WWE 선수들 혹은 WWE 소속 레전드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릭 플레어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릭 플레어는 몰랐는데 자기 상품들이 내려가고 있었어. 그래서 나도 이 뉴스를 보고 보니까, 사이트에 가보니까 원래 릭 플레어 상품이 되게 많았거든요. 막 후드도 막 색깔별로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 막 티셔츠랑 모자인가? 그 두 개 빼고는 다 내려간 거. 재고 처리하는 그 두 개 빼고는 다 내려갔어. 그래서 릭 플레어가 자신도 몰랐는데 이 루초 파이트에서 WWE의 압박을 받아서 본인의 상품을 내렸다. 너무 화난다. 그래서 원래 릭 플레어는 NWA에서 이제 연합되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이걸 월드 챔피언을 볼 거냐 아니냐로 좀 갑론을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월드 챔피언 21회가 팩트야. 팩트인데 이 빈스 맥맨의 그 기준치는 그거보다 더 엄격했어. 그래서 너는 16회로 해. 너 21회 아니야. 해서 이제 릭 플레어가 알았다 이러고서 이제 돈도 8억 원 빌린 거 다 갚고 자신은 신의를 다 했다 이거야. 자신은 신의를 다 했는데 WWE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릭 플레어가. WWE 샵보다 예쁜 제품 많은 것 같은데 진짜 훨씬 예뻐요. 네. 업적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확대 해석 아닌가. 비즈니스를 뭘로 보는 거지. 저 말도 맞죠. 네. 사실 WWE가 굳이 허용해줄 이유는 없죠. 네. 저 말도 맞아. 타카 아파, 타카 일해 라는 뉴스인데요. 전 WWE 레슬러,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미츠노쿠 드라이버의 창시자 타카 미츠노쿠가 최근 일본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그는 경기를 마친 후 지갑과 집 열쇠 등 소지품을 분실해 매우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였으며 귀가 시간이 지체되던 중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의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강한 충격이었으며 안면 출혈이 발생하면서 긴급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차량은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파되어 폐차되었습니다. 미츠노쿠는 사고 이후 뇌진탕 판정을 받았으나 놀랍게도 뇌진탕 부상을 입은 바로 다음날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는 투혼을 보였습니다. 그가 무사한 것은 다행이지만 사고 직후 부상을 입은 채 링에 오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완쾌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투혼이 아니야.
그니까 아니 그니까 에어백이 터졌어. 차량이 대가리하고 대가리끼리 이렇게 대각선으로 세게 박았고요. 그래서 미치노쿠도 에어백이 터졌고 그 에어백에 혈흔이 묻어 있는데 해서 뇌진탕이 있는 상황에서 경기에 임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뇌진탕이 재발할 경우에는 사망 확률이 50%가 넘는다라는 뭐 원문의 추가 코멘트까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치노쿠는 경기를 다음날에 또 뛰었다. 원래 옛날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터프하잖아. 옛날에 그 로드 워리어스의 애니멀이었나? 애니멀이 미친놈이고 호크가 좀 착한 애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애니멀이 일본에서 경기를 하러 로드 워리어스가 일본 거리를 걷다가 일본 야쿠자들인가랑 시비가 붙었어. 그런데 그 야쿠자가 애니멀의 목을 그었거든. 그래서 애니멀이 목에서 피가 났어. 근데 다음날 경기했대잖아. 그래서 좀 옛날 사람들이 좀 말도 안 되게 터프하다. 예. 터프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요. 진짜 일본식 터프, 투혼, 진짜 미개함. 그건 터프가 아니야. 아, 옛날 사람들이 좀 야만의 시대다. 네, 맞습니다. 네. 오랜만이네 라는 뉴스입니다. 알렉스 라일리가 한 장의 사진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전 WWE 스타인 그는 최근 몇 년간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인스타그램에 의미심장한 업데이트를 남겼습니다. 레슬링 링 안에 앉아서 어쩌면 한 번 더 라는 자막을 달아서 복귀 가능성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알렉스 라일리는 과거 NXT에서 미즈의 제자로 활동하면서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았던 인물입니다. 2016년에 WWE를 떠났으며 22년과 23년 NWA를 비롯한 인디 단체에서 경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번의 수술이 필요했던 심각한 눈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고 회복에 전념해 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경기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작은 신호 하나가 복귀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알렉스 라일리가 복귀할 수도 있다. 근데 뭐 아마 WWE는 힘들겠죠. WWE는 그 어느 때보다 스타 파워가 되게 세고 지금 알렉스 라일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메가스타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알렉스 라일리가 WWE로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죠. 심지어 이 선수는 존 시나를 비난해서 나락을 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말을 딱 하려 했는데 근데 그런 인물이 여전히 존 시나랑 일하고 있는 WWE에 돌아온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 선수를 못하고 있는데 눈 수술을 여러 번 해서 선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선수를 한번 다시 해볼 생각하고 있다. 근데 아마 단체는 WWE가 아닐 것이다. AW도 힘들어. 알렉스 라일리는 경기가 너무 안 돼서 덩치만 그럴듯한데 심지어 이제는 그게 벌써 언제야? 2016년에 WWE 떠났으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몸이 10년 뒤에 뭐 여전하겠어? 경기는 그때보다 더 못할 텐데. 그러니까 뭐 인디 씬이나 뭐 이런 거 다시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몸이 되게 딱딱해 경기력이. 아 이것도 좀 큰 뉴스인데 제이시 죄인 또 복장 사고 소식인데요. NXT 스탠드 앤 딜리버에서 열릴 NXT 우먼스 챔피언십 경기는 고강도 액션을 보여주었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된 것이 링 위에서의 경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이시 제인, 롤라 바이스, 켄달 그레이의 트리플 스렛 NXT 위멘스 챔피언십 매치는 시작부터 끝까지 빠른 템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도중에 화면이 여러 번 검게 끊기는 이상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이시 제인의 경기복이 격렬한 움직임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 차례 노출 위험이 있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WWE 제작진은 생방송 중 노출 사고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송출 차단, 블랙아웃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보였다네요. 네, 라는 뉴스입니다. 이게 뭐냐, 너무너무 계속 심하게 흘러내리니까 아예 미국에서는 방송을 살짝 닫았어. 검게. 깜빡이 아니라 아예 검게 이렇게 했어. 미국에서는. 근데 해외에서는 이렇게만 했어. 그래서 이제 해외는 다 봤다. 앵클락 당하는 장면인데 제이신이 앵클락 당할 때 이제 한쪽 팔 막 이러고 있는데 한쪽이 다 보였어요. 이쪽 한쪽이. 그래서 이거를 눈치 빠르신 분들은 봤을 거야. 나도 옛날에 막 젤리나 베가 막 샬럿 플레어 이때 나도 막 봤었는데 이번에도 봤고요. 이번에도 봤어요. 네. 이번에 앵클락 걸릴 때 어머나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해외는 다 보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WWE 여성 선수들 경기할 때 화면이 잠깐 검게 이렇게 될 때 있잖아. 그거는 뭐냐면 WWE도 넷플릭스에 생중계를 내보낼 때 완전 생방송이 아니에요. 몇 초에 몇 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언에서 선수가 욕을 하거나 아니면 관중들이 챈트에서 막 you fucked up 뭐 이런 욕을 하거나 뭐 불신 뭐 이런 거 할 때 관중들이 챈트에서 욕할 때도 있죠.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막 미래를 예측해서 음소거할 수가 없잖아. 실제로 몇 초간의 차이가 있어요. WWE가 생방송에 내보내는 것을. 근데 이번에는 제이시 제인이 이렇게 또 올렸어. 그래서 또 계속 내보냈어. 또 올렸어. 해서 내보냈어. 근데 아예 앵클락 할 때는 아예 훌러덩인 채로 내보여진 채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 제이신이 아예 몰랐어. 그래서 아예 한 뭐 몇십 초간 블랙아웃을 했다. 원래도 깜빡이어도 뉴스가 나오지만 이번에는 아예 한 몇십 초간 아예 화면이 계속 블랙이었어. 음악 중심도 예전 카우치 사건인가 그것 때문에 5분 지연 생방송하다. 아 진짜로? 아 네, 제가 또 거기에 뭐 직접 연관된 사람도 알고 하는데 그게 좀 많이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음악 방송에 있어서도 인디 밴드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죠. 네, 아 레전드 사건이죠. 네. 티파니도 그거 보완하려고 나비 장식 추가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인다. 그러니까 여성 경기에서 깜빡이면 그냥 그거예요. 그냥 가슴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선수 본인도 얼마나 치욕스럽겠어. 그것도 모르고 계속 경기하고 계속 그런 게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제이시 제인이 좀 찬사를 받고 있어요. 네, 레일라니 카이 같은 아주 올드 여성 레슬러부터 지금 현역의 타단체 선수까지 이 제이시 제인의 두 번째 NXT 챔피언십 런이 비록 끝났지만 굉장히 잘해주었다. 찬사를 보내고 있고 제이시 제인이 아마 장밋빛 미래를 약속받지 않았을까. 콜업을 하지 않을까. 콜업을 하려면 또 톡식 어트랙션이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또 걱정이긴 합니다. 팔론 헨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레이니 리드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얘가 그 정도인가? 라는 뉴스인데요. 사상 첫 NXT 그랜드슬램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조 핸드리, 이단 페이지, 리키 세인츠 그리고 토니 디안젤로가 맞붙은 NXT 챔피언십 페이탈 4A 매치는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포착한 것은 토니 디안젤로였습니다. 그는 커리어 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두며 NXT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습니다. 현장 관중들은 핀폴 직후 You deserve it.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라는 챈트를 보내며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2021년부터 NXT를 지켜온 그에게 이번 우승은 분명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결과였습니다. NXT 헤리티지컵 챔피언, 태그팀 챔피언,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 NXT 챔피언까지 모두 손을 쥐면서 최초의 유일한 그랜드 슬래머가 되었네요. 토니는 그래도 됨 테이텀이나 올려달라고. 아, 난 이게 진짜 좀 어지럽더라. 아, 이거를 진짜 봤는데 입중계를 킬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보았거든요. 아, 근데 좀 조앤들이 빨리 올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토니 디안젤로를 정말 NXT의 레슬매니아나 다름없는 스탠드 앤 딜리버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어쩌면 전 세계 유일한 토니 디안젤로의 모든 경기를 다 본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한국에선 내가 유일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다 봤어요. 예, NXT 올라오기 전에 NXT 레벨업부터 해갖고 다 봤는데 늘 한결같이 뭔가 부족해. 뭔가 안타까워. 뭐 프로모는 잘해요. 인디에서부터 원래 이 로버트 드니로의 말투하고 표정하고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했거든. 이 로버트 드니로가 약간 이 표정 잘 지잖아. 네네네네 이런 거 하잖아. 그걸 토니 디안젤로가 따라하는 거야. 로버트 드니로의 그 마피아 말투를. 그래서 원래 인디 때부터 그런 캐릭터를 했던 애고, 그래서 기믹 수행 능력은 인정. 근데 경기가 뭔가 딱딱하고 재미없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피니셔가 그냥 스파인버스터잖아. 임팩트도 약하고 창의력도 부족해 보여. 나는 그래서 얘가 트리 윌리엄스랑 같이 오랫동안 갇혀있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나는 트리 윌리엄스에 대해서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트리 윌리엄스는 내가 실제로 옳게 말한 거는 갇혀있었다. 잘할 때까지 NXT에 갇혀있었다라고 말했잖아. 얘를 대체 왜 밀어주는지 모르겠다. 그냥 챈트빨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트리 윌리엄스는 진짜로 잘할 때까지 갇혀있으면서 경기를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쓸만한 선수가 돼서 지금 월드스타가 돼서 레슬매니아 데뷔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얘만큼은 내가 맞아. 얘는 경기가 안 돼. 경기가 안 되고 카리스마도 애매해. 뭔가 막 되게 엄근진하면서 센 척하는데 되게 애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심지어 이 표정이 있죠. NXT 타이틀을 땄을 때 동공이 엄청 흔들려. 손도 흔들리고 나 챔피언 됐어. 어떡하지?
드디어 챔피언 됐어. 울고 싶은데 울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 이렇게 엄근진한 카리스마 캐릭터라면 챔피언 벨트를 들고 무언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어땠을까? 저한테는 되게 끊임없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선수예요. 왜 그랜드 슬래머일까요? 왜 그랜드 슬래머일까? 회사에서 계속 희망을 놓지 않고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NXT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헤리티지컵 같은 거를 손에 줄 수가 없어. 태그팀으로 활용되다가 싱글로 활용되려면은 가능성을 보여줬다 말랑 이렇게 될랑말랑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이 관중뿐 아니라 프로듀서들에게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문관이었어. 토니 디안젤로는. 근데 어쨌든 숀 마이클스가 생각이 있겠죠. 나보다 더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높으신 분들이 본 게 있겠지.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토니 디안젤로 어쨌든 그랜드 슬램이고요. 트레이 윌리엄스처럼 또 한 번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토니 디안젤로 그랜드 슬램 되는 짤이고요. 네,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 되었던 오바 페미를 꺾고 무려 오바 페미를 꺾고 챔피언 되었었죠. 이때 스택스하고 같이 태그팀 챔피언 2번이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헤리티지컵 챔피언도 됐었죠. 나중에 스택스에게 뺏겨서 강물에 버리게 됩니다. 기억이 나네요. 그랜드 슬램 2.0의 정말 OG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NXT 2.0 에라의 주인공들은 모두 NXT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라는 짤인데요. 브론 브레이커 챔피언 됐었죠. 트리 윌리엄스도 챔피언이 됐었죠. 카멜로도 챔피언이 됐었죠. 이번에 토니 디안젤로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슨 월러만 챔피언이 되지 못했네요. 2.0 오리지널들 모두 챔피언이 됐어요.